다시 찾아온 미스터리 공상 소설. 우주, 그곳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가득한 생명 중에서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일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우주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곳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그곳이 어디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말하는 우주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의 검은 우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지역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한 우주에는 다양한 종족이 너무나 많아서 인류 전체가 함께 모여 모두 조사한다고 해도 그 수에 비해서 우리가 100년 안에 그에 대한 목록을 작성할 수 있는 곳은 아마 극소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종족이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진화를 방해하는지, 또한 어떻게 방해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동맹을 맺고 있는지일까요? 이번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와 상호작용을 하거나 혹은 방해하지 않고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종족 중에 그 소수에 대해서만 다룰 것입니다. 특히 일부인들이 오리온에서 왔다고 믿는 아리아인과 시리우스인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두 지역이 우리 진화에 다른 누구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쳤었고 지금도 여전히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할 수도 있는 걸까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외계종을 서로 분류하려고 할 때 대부분은 우리가 서로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론 하나이고 동일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실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종은 대부분 물리적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적 신차나 우주선 없이 나노 여행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게이트를 통한 여행이나 정신 에너지를 이용한 여행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제쳐두고라도 정신으로 여행을 할 만큼 충분히 진화하지 않은 존재를 제외하곤 우주를 여행하는데 실제로 우주선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어쩌면 후자를 선택할 때 그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사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존재로든 우리들을 조롱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인간, 회색종, 파충류, 거대 나방인간, 그리고 날개 달린 용 등 수많은 이름의 침입자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각자 최선을 다했던 걸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이제 기존 역사에서 지구촌 아리아닌과 이름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혼동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번 이야기에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 그 실체가 다른 아리아인과 오리온 제국에 대해서 간략히, 그리고 이와 함께 소위 샤에미라고 불리는 시리우스 군주들이 실제로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들 중 진화한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더 높은 의식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에서 핵심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돕는 것입니다. 만일 별의 종족이 우리를 직접 구하기 위해 여기에 온다고 말한다면 그럴 경우엔 어쩌면 그들의 반대 방향으로 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부 채널의 정보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보편적인 법칙을 따르는 별의 종족은 우리에게 자기의 개선을 위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를 돕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계획이 있고 누군가를 데려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거나 또는 여기로 와서 우리를 1000년 동안 통치하기 위해선 오직 우리의 허락만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두가 끊임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을 때 드러나는 공개적인 경우는 아마도 자비로운 상승 마스터나 다른 진화한 존재들이 대량으로 착륙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접촉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대상은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 또는 그들 그룹과 연결되는 별의 존재와 만남을 위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개인적인 만남이 우리 성장에 유익한지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많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똑똑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훌륭하지만 우리는 깨어나 무언가를 깨닫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여 모든 엉성한 생각들을 제거하고 명확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러한 의도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고 그 시간 동안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주어진 것을 낭비하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채널을 통해 전달된 자료에서는 인류의 요람이 검은고 자리에 있다고 종종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형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다소 설득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 라이라에서 인간형 형태가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시도된 것처럼 보였는데 라이라에서 초기 은하계 시민들은 스타트rek에 나오는 벌컨과 매우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으며 그 이후로 외계 정치학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인기 SF 시리즈가 그 안에 많은 진실들을 담고 있다는 걸 깨달았던 걸까요? 많은 할리우드 제작자와 기타 창의적인 사람들은 사실 종종 난해한 사회에 속해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채널링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964년 스타트렉 시리즈를 개발한 진 로드베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더 나인이라고 알려진 집단을 연결하는 구인 평의회라고 부르는 사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든베리는 이러한 채널 세션에서 대부분의 스타트rek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인간형 신체와 뾰족한 귀, 그리고 훌륭한 분석적인 정신을 갖춘 벌컨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컨은 라이라 별자리 베가 성계에 베가인들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라이라인도 다양한 피부색을 갖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뾰족한 귀를 가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만 년 전 소위 호모사피엔스가 존재하기 전에 지구상에는 많은 문명들이 있었고 한때 완전한 채식주의자였던 그들은 스스로 창시자가 된 이후 지구상의 인간형 라이란 DNA를 포함하는 초기 문명을 창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문명이 지구에서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지구상에 살아있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실험에 참여했던 다른 별의 종족과 그 이전에 존재했던 인간형 종의 DNA를 혼합하여 결국 인류는 창조되었던 걸까요? 그러나 이 실험은 시리우스 군주들이 지구에 상륙했을 때 중단이 되었고 그 이후 행성의 상황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도서관 실험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었던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라이라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플레이아데스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별의 종족들이 그들 자신의 동물과 식물군에 기여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살아있는 도서관을 선동한 존재들이 오리온 제국에서 왔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온 제국에 사는 존재를 의미하는 아리아인은 이곳 지구상에서 꽤나 나쁜 평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리온 별자리에는 폭력적인 과거를 가진 종족이 있으므로 나쁜 평판 중 일부는 정당화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행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명심해야 하며 또한 그것은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리아인은 우주에 대해서 모계적 관점을 갖고 있는 반면 시리우스인은 가부장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리온 여왕이 신성한 여성성을 포용하고 있으며 시리우스인들이 총대주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성서를 비롯한 많은 고대의 종교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한 형이사학적인 증거를 찾고 싶다면 우리는 참조 가능한 모든 채널 자료와 아누나키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됩니다. 문제는 정확히 모계와 가부장적 족장 사이에 그러한 긴장이 어째서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양극단의 투쟁 속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걸까요? 여기에는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이야기의 냄새가
솔솔 풍길 수도 있습니다. 시리우스인들은 삶의 여성적 측면에 관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서 나오는 정보에 대해 주로 속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리우스 제국의 존재들이 먼 과거에 우리를 노예 종족으로 창조하고 오늘날까지 우리 일상생활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존재란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수메르의 서령 문자도 이에 대하여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리아인들이 나쁘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그들은 시리우스인 대신에 또는 그들과 함께 우리를 조종하면서 여기에 있지 않은 걸까요? 그렇다면 그러한 시리우스인에게는 오리온 여왕이 강력하고 치명적인 위협일 수도 있다는 걸까요? 그러면 어째서 그녀와 그녀의 백성은 시리우스인을 몰아내고 이곳을 차지하거나 또는 우리 노예의 새로운 주인이 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시리우스인들이 오래전에 떠났다고 말하는데 만일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인류는 여전히 그들의 교리를 아주 작은 단어까지 성실히 따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부 자료에 따르면 시리우스인의 분파는 실제로는 결코 떠나지 않았고 현재까지 무대 뒤에서 쇼를 진행해 왔으며 그 후 자신들의 그림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 이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리아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들의 모기운동과 신성한 여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주요 사회에서 그런 흔적을 볼 수는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잠시 샤에미라고도 알려진 시리우스 군주들에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생각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그들에게 가장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며 그들은 우리를 장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조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채널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그들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고 여기에 평화롭게 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와서 이미 존재하는 실험을 가로챘고 우리의 조상이었던 당시 그들의 백성이자 노예 종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백성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가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며 그들이 오래전 과거에 우리에게 한 일을 용서하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우리를 만든 것은 아니었고 우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즉 샤에미가 여기 지구, 다시 말해 우리에게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투자를 유지하려면 그들은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별의 종족은 어떨까요? 어째서 그들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샤에미와 함께 일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자신들만의 의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보다 그들 자신 목적에 더욱더 적합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공통점은 이들 별의 종족이 샤에미와 함께 일하고 있든 없든 간에 우리의 요람이 오리온 자리 그곳에 있었다고 말하는 존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 진실이 그들 중 그 어느 누구에게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신성한 오리온의 여성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려는 자들은 보편적인 법칙을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기를 매우 꺼려하며 뒤에서 다만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예전부터 있으셨던 분들은 오리온에 대해서 신성한 여성성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라는 걸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여성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마치 여기 지구상에서 억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오래된 전설과 신화는 오리온 별자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래되고 널리 알려진 것 중 하나인 그리스 신화에서 오리온은 위대한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국을 소화하는 사나운 아리아인을 상징하는 남성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아리안 언어에서는 이러한 전사를 마크 전사라고 합니다. 벨라트릭스, 즉 감마 오리오니스는 여전사를 의미하는데 거의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거대한 아마존 여전사에 대한 신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또한 포세이돈의 아들이었고 우리는 포세이돈이 에아 또는 엔키의 그리스 이름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최고 순위의 시리우스 왕이며 평화 조약의 일환으로서 오리온 여왕과 결혼했습니다. 샤에미에 따르면 이 시리우스 왕의 이름은 안 또는 아누입니다. 오리온은 그의 단체와 함께 황소 자리를 쫓고 있지만 그러한 전투에 대한 신화는 없습니다. 사냥꾼의 개인 시리우스와 프로키온 그리고 고메이사가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냥꾼 오리온은 늑대와 파충류종을 대표하고 한때 오리온 여왕을 위한 고급의 경비병이었으며 아리아인들이 어머니 여신을 언급하면서 어머니의 궁정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기를 위해서 일하지만 그러나 이 동맹은 나중에 깨질 것입니다. 오리온은 시리우스보다 10배 더 멀리 떨어진 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넓은 공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지하나불, 즉 파충류 종족 식민지가 이 지역에서 발견되며 강력한 동맹을 맺고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인간형 존재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이브리드 인종을 만들었고 이 사람들은 유성 생식을 통해 스스로 증식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일부 종족은 유성 종족이지만 대부분의 종족은 유전공학과 복제를 통해서 번식합니다. 우리가 인간에게서 알고 있는 성욕이란 것은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의 전체수를 세어본다면 가장 일반적인 번식 방법은 아닙니다. 우주의 일부 파충류 종족 중에서 암컷은 알을 낳는데 그 알은 수정되거나 혹은 수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가 여기 지구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 물고기, 심지어는 흥미롭게도 코모도 왕도마뱀, 더욱이 꿀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꿀벌 사회에서의 여왕벌은 단 한 번만 짝짓기를 하고 수컷의 씨앗을 몸 안으로 가져가며 그 씨앗은 여왕벌이 낳은 모든 알을 수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낳은 일부 알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여왕벌이 낳은 이 알들은 점차 자라나 숫벌이 되는 반면 수정란은 항상 암컷이 됩니다. 원래 파충류 아리아닌 종은 벌집 사회라고 종종 생각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연구자들은 오리온 여왕이 중앙에 있고 나머지 사회 구조가 그녀를 중심으로 맴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아리안 종족은 집단 사고에 전념하는 무의미하고 위험한 살인 기계로 간주되어 왔으며 실제 사고는 여왕 자신이 수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나머지는 여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번 이상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시작된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히 이제 더 이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종을 연구할 때 그들은 파충류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곤충과 같은 조상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리아인들이 여기 지구상에 남긴 상징을 믿는다면 이 내용은 몇 가지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오리온 여왕이 자신의 아래 수정을 가할지 안 할지를 통해서 자신의 자손이 수컷이 될지 또는 암컷이 될지 그것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정되지 않은 알만
수컷이 된다는 것입니다. 1940년대 한 인디언의 조상이 UFO 추락 사고에서 누군가를 구해준 일이 있었는데 당시 그 스타 엘더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디언은 그러한 이야기를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고 이후로 자신이 들은 내용을 연구하고 그것을 확장하는 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오리온에서는 모든 것이 삶의 양육 측면인 여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이자 사냥꾼이자 전사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에서 어느 정도 언급한 것처럼 우주는 현실의 여성적인 측면을 보호하고 있으며 아리안 종족은 그러한 측면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 주위의 삶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 반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옛적의 초기 우주 세상에서 이 벌집 파충류 곤충 종족은 신성한 여성의 수호자로 창조되었던 것일까요? 많은 출처의 연구에서 오리온의 여왕과 그녀의 종족이 아마도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항성 종족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주가 본질적으로 여성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다면 그 말이 더욱더 이해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게임이 우주의 다른 곳에서 계속되었고 이곳은 여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매우 쉽고 또한 독창적인 개념의 어떤 후유증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어쨌건 또한 이러한 것은 오리온 별자리가 남성 사냥꾼이라는 걸 설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사냥꾼 클럽은 항상 여신과 오리온 제국의 여성 대표자들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성의 수호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에서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일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벨라트릭스 별은 아마존 스타라고도 불리며 모두 거대한 여성이었고 전투에서 사나웠으며 아무리 숙련된 남성 전사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신화 속의 아마존 전사를 가리킵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만일 전쟁터에서 수컷들이 밀릴 경우에 오리온의 암컷이 전장에서 매우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꿀벌에 대한 논의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꿀벌의 관점에서 아리아인을 생각한다면 여기 지구상에서 꿀벌 상징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 옛날 메로빈거 왕조의 로고는 벌이었으며 아마도 거기에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세계의 왕족이 외계의 존재, 특히 메로빈거 왕조와 그 이전에 오래된 어떤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상징이 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아리안 사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꿀벌 그리고 벌통과 연결된 유일한 외계 사회이므로 메르빈거인들이 오리온과 함께 할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도 적절한 추측일 것입니다. 과거 나폴레옹은 왕족의 상징으로 벌을 부활시켰고 스웨덴 왕실은 나폴레옹 혈통의 후손이기 때문에 벌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상징은 세계의 왕관인데 중앙에 벌 3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또 다른 이름은 Three Crown 또는 스웨덴어로 트리에 트런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혹시 메로빈거 왕조의 주요한 상징이자 오리온 제국과의 연결고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왕관으로 장식되고 금색 백합으로 장식된 조각이 타일에서 솟아오릅니다. 이 물체는 벌집, 벌 또는 번데기를 상징할 수도 있는데 프랑스 메르빈거 왕조는 꿀벌을 신성한 장치 중 하나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리온과 벌 사이에는 약간의 연구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잠재적인 연관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마야 달력을 만든 고대 마야인들은 벌과 꿀의 신인 아무젠캡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과 에게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꿀벌은 고대 이집트에서 마찬가지로 매우 존경받고 신성했습니다. 또한 꿀벌은
순수한 어미벌이라고도 불리는 미노와 미케나의 여주인이었던 고대 그리스 포티니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아르테미스와 데메테르를 숭배하는 여사제들은 벌이라고 불렸으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리온과 직접적인 연결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를 여신으로 여겼고 오리온 남자 사냥꾼은 아르테미스의 사냥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녀는 다이애나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영국 황실의 다이애나비가 그녀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다이애나비가 사망한 이후 그녀가 고대 다이애나 여신의 환생인지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스펜서 가게는 왕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는 터키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 아르테미스에게는 가장 유명한 꿀벌 호원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연과 사냥, 숲과 언덕, 바위 그리고 강의 여신으로서 야생벌의 서식지를 감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역사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오늘날 터키인 에베소의 이오니아에 있는 그녀의 사원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를 숭배한 것이 양봉 여사제들의 목의 공동체였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가슴이나 계란 같은 조각으로 덮여 있는 것으로 묘사되곤 하는데 그녀의 발밑에는 2개의 옴파로스 돌이 놓여있곤 했습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터키 남동부에서 모래층 아래 숨겨져 있던 아주 오래되고 신성한 장소가 발견된 적도 있었는데 그곳에는 고대 유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해지는 이야기에서 코카서스 산맥에 가까운 터키의 일부가 총대주교들이 와서 그곳을 점령하기 훨씬 전부터 한때 어머니 여신을 기리던 고대의 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우스 대군주들이 오기 오래전에 오리온 제국의 별 종족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벌집은 벌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성경에서 꿀이라는 용어는 오리온에 대한 신비로운 상징이기도 했던 걸까요? 오래된 비밀 결사 그리고 프리메이슨을 조사할 때도 벌집 모양의 상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미스터리 스쿨은 가부장적 세력에 의해서 점령되기 전에 어머니 여신의 종교를 가르치는 학습센터였으며 이는 수년에 걸쳐 플레이아데스인들에 의해 확인된 또 다른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 결사들이 원래 신성한 여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이 결사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것은 잘 지켜지는 비밀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더 큰 규모로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이 행성에서 남성 지배의 종말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여성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탐구할 수 있는 유일한 진정한 마법은 특정 형태의 샤머니즘이었습니다. 여기서 샤먼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불, 즉 여성 에너지를 불러오곤 했으며 대체로 꿀벌은 불멸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숫사자가 갈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메르빈거 왕들은 긴 갈기 같은 머리카락과 수염을 길렀습니다. 고대의 왕들, 특히 메르빈거 왕조는 긴 머리에 마법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마도 알데바란 아눈나키의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과거 나치의 채널러였던 마리아 오르식 같은 불일 소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훌륭한 예는 성경에 나오는 삼손인데 그는 긴 머리를 잃었을 때 그의 큰 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성경에 삽입된 전형적인 이교도 이야기에서 긴 머리, 특히 빨간 머리는 마치 안테나의 역할을 했으며 자신의 마법을 아는 사람이 다른 차원, 심지어 여신 우주인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긴 머리는 태양광선을 상징하는데 태양은 고대 이교도 종교에서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지구상의 모든 것에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태양이 감각 있는 존재이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집단적 대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래된 생각들과 지혜들은 오늘날 우리가 단지 천천히 재발견하기 시작하는 것 뿐일까요? 남성과 여성 모두의 긴 머리는 여기 지구상의 인간뿐만 아니라 시리우스 총대주교 대군주와 같은 별의 존재들도 검은색 또는 붉은 갈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고양이, 늑대, 파충류, 인간형의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객과의 파충류 혈통으로 인해서 그들은 선천적으로 털이 많고 수컷은 여기 지구상의 사자처럼 갈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그것을 길게 착용하고 감아서 길게 따은 수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도서관처럼 보이는 이곳에 거주하는 우리 인간들은 벌과 사자 그리고 더 큰 고양이와 개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어쩌면 흥미롭고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자, 그것은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면서 지구상의 왕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실성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사자상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방패와 왕실 깃발에서도 눈에 자주 띕니다. 그런데 사자는 시리우스 다크 전사가 소유한 측면인 어머니 여신의 전사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화에서 개의 별인 시리우스는 마치 시리우스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오리온의 어머니 여신을 따르던 것처럼 강력한 사냥꾼 오리온을 따르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몇몇은 여전히 어머니를 섬기고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리아인과 시리우스인 모두 사자를 그들의 상징으로 사용한다는 징후를 발견했는데 이는 아마도 사자가 엄청난 힘을 상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꿀벌을 아리아 왕족과 연결하는 것처럼 사자도 왕족 상징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연결됩니다. 또한 안톤 파크스에서도 우르마 종족, 즉 사자 종족은 오리온 전사 종족입니다. 그리고 로차 가문과 같은 은행 가문으로 대표되는 자들이 라이온스 클럽을 갖고 있으며 사자와 유니콘과 마찬가지로 로차 엠블렘에 함께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지구상의 동물계는 이론적으로 오리온에서 모두 존재하며 그렇다면 우주의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여기서 일부 사람들이 물을 수 있는 질문은 그들 우주의 여성은 수컷도 없이 무성생식을 할 수 있는데 우주에 수컷이 필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처녀생식이란 수컷이 암컷의 난자를 수정하지 않고도 자손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과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알려진 바로는 처녀생식에서의 자손은 항상 어미의 복사본, 즉 복제물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성도 없고 진정한 발전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컷이 관련이 되면 유전자 풀의 다양성이 추가가 되고 장기적으로 종을 강화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 종의 생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 파충류, 특히 고대 코모도 왕도마뱀처럼 고립된 섬에 사는 파충류는 선택에 따라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두 마리의 사자를 고급 경비병이자 족장이자 왕의 하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리우스의 칸이자 왕들이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언어적인 상징주의 측면은 어떤지를 살펴보면 수년간 고대 언어를 연구한 로버트 모닝스카이와 안톤 팍스의 경우 서로 독립적으로 연구했지만 그들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대 수메르어와 아카드어 언어가 모두 별에서 유래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닝스카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지구 언어의 근원이 되는 지구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언어가
오리온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그가 부분적으로 스타 엘더에 대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배운 그러한 언어 외에도 그가 스스로 고대의 옛 언어를 공부한 후에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가 수년에 걸쳐서 다양한 논문에서 제시한 많은 예들은 놀라운 단어와 문법의 배열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논증하기 어려운 증거였으며 그가 확실히 연구를 한 것처럼 보였고 안톤 팍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오리온 제국의 존재들이 과거의 지구를 방문하여 우리가 그것을 추적할 수 있도록 방문의 흔적을 남겼으며 그래서 아마도 그들의 혈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간 유전자 풀에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나 아리아인의 특성은 오늘날 지구에서 지배적이지 않지만 시리우스인의 특성은 지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오리온 제국이라는 것을 검색해 보신다면 오리온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구를 장악하기 위해서 다른 종족과 싸우고 있는 이 피의 굶주리고 사람을 잡아먹고 변신하는 파충류처럼 보이는 이것에게서는 전혀 긍정적인 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라 메테리얼에 따르면 아리아인은 현재 유일한 항성 종족으로서 때때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드를 관통하여 음의 외계 종족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이는 인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라 메테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이전의 고대 이집트 시대의 고대 우주 비행사였다고 주장하는 라라고 부르는 6차원 밀도의 사회 기억 복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 집단이 아리아인을 은밀도의 존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모닝스카이는 자신의 초기 연구 작업에서 그들을 무자비한 살인 기계로 제시했지만 그의 마지막 테라 페이퍼에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한 이후에 그들은 정착하고 진화한 전사 종족으로 그 표현이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업과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보다 평화로운 제국으로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적당해 보이는 존재들이라면 그들을 지지하기가 더욱 쉬울지도 모르지만 오리온은 어째서 이렇게 나쁜 평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적어도 그들에 대한 좋은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일단 여기서는 익명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진실을 결코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리온 제국이 가지고 있는 놀랍도록 나쁜 평판들은 대부분 총대주교 정권의 중상모략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주는 본질적으로 여성적이며 여왕이 이끄는 오리온 제국이 어머니 여신의 종교인 신성한 여성을 포용하고 있다면 그녀와 그녀의 백성은 그렇게 괴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자유의지의 세계이며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누구나 원하는 대로 창조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전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정복은 많은 항성 종족의 진화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의 종으로서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평화로운 방식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그 대신에 영적인 수단으로 배우고 확장을 하기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그 과정에서 더욱더 평화로워집니다. 일부 종의 경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다른 종인 아리안 랩털리언 종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인류가 태어나기 훨씬 오래전에 평화로운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때때로 낮은 의식을 가진 침입자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하지만 침입자가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항상 평화적인 수단을 시도하여 침입자를 문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제국과 여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사나운 마크 전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시리우스인과 아리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짧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로는 몇 번의 전투만으로 끝나고 갈등이 해결되었으나 또다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맹렬한 은하 전쟁도 있었지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아리아인과 시리우스인은 실제로 서로 힘을 합친 상태로 나란히 싸우고 있었고 서로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리아인들은 다른 항성계를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항성 종족이 다른 항성계에서 진화할 때 그들은 힘과 단결 그리고 평화로운 성격뿐만 아니라 무역상의 이익을 위해서 오리온 제국의 일원이 되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리온 제국은 광대한 제국의 규모를 언급한다면 아마도 우주에서 사업과 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제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리온자리 별자리에서부터 은하계의 다른 부분까지 그리고 더 멀리 다른 은하계까지 도달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리아인을 비늘과 녹색 피부를 가진 거대한 파충류 종족으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꼬리가 있고 앞서 언급했듯이 본질적으로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오리온 여왕의 종족이었던 원래 오리온 파충류 종족은 비늘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이 사나운 정복자였던 고대 과거에 매우 파충류와 유사했다는 것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으며 이후로 그들은 대부분 비늘을 잃어버렸고 아주 인간처럼 보이게 되었던 걸까요? 우리가 오리온 제국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는 수백만 개의 서로 다른 별 종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들은 모두 다르게 보입니다. 따라서 제국이 파충류 존재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한 가지 비유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첫 번째 영화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해리슨 포드가 이 모든 서로 다르게 생긴 별의 종족들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머나먼 행성의 술집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지 루카스가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제국에는 별의 종족과 개인의 수만큼이나 매우 다양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퀸덤 오브 오리온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퀸덤이라고 하는 것은 여왕의 영역이나 계급 또는 여왕이 통치하는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입에 필요한 요구사항 목록을 본 적은 없지만 그 종족이 다른 별의 종족과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의식이 충분히 높은 발전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유의지의 법칙과 불간섭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자, 즉 불간섭의 법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항성의 종족이 다른 항성 종족의 진화를 방해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른 행성의 종족과 섞이려면 그 세계의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그 행성의 규칙과 법률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 간의 연락은 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항성 종족이 만일 기본 규칙을 어기게 된다면 서로 대화를 나눈 후에 경고를 받을 수도 있으며 또다시 반복이 된다면 제국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결정을 거부를 한다면 마크 전사들에 의해서 강제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간단한 규칙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때가 온다면 다시 오는 것을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리온 제국의 일원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신성한 여성의 아리안 종교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단 가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것이 우주의 본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왕은 신념체계와 함께 항성 종족이 어떻게 진화하기를 원하는지에 관해 간섭 없이 매우 자유롭게 놔두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다른 어떤 별 종족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각 별의 종족이 자신만의 속도와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제가 알고 있는 오리온 제국의 구성화는 오리온, 시리우스, 플레이아데스, 안드로메다 별자리 내의 항성계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국의 광대함을 알게 되면 매우 불쌍하게 보일 만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회원 세계에서는 우리의 은하계보다 약 2배 이상 더 큰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계와 같은 다른 많은 은하계의 별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족은 제국 내를 자유롭게 여행하고 원하는 대로 스타게이트와 스타 하이웨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하 고속도로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항성 종족이 다차원적이어야 하며 나노 이동이 가능할 만큼 충분히 진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국 내에서 더 진화된 존재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려면 3차원보다 더 많은 차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국에는 3차원 종족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항성 종족은 서로 간섭 없이 자유롭게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우 오랫동안 한 밀도나 차원에 고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함께 우리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별의 종족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3차원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차원적인 별의 존재들이 그들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몸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부를 나누고 자신의 몸에서 독립적으로 공간과 시간을 가로질러 여행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형이상학에서 우주가 의식과 자학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걸 배웠고 이제 우리 주변의 모든 증거에서 그런 효과를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한 모든 우주의 공통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물적인 법칙은 우주와 은하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의식 증가에 대한 지원은 아마도 모든 우주에서 공통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비록 고통은 때때로 우리 학습의 교훈의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가 더 진화되고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찾기 위해 다중 우주와 그 차원을 탐구함으로써 좀 더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퀸덤에게서는 이러한 것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왕의 임무 중 하나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리온의 철학은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계층이 없습니다. 이것의 의미와 결과가 이해가 되면 각 개인이 필요할 때마다 이웃을 돕는 사회가 나타납니다. 여기 지구에서 우리는 총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며 빛을 보려면 일정량의 어둠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무엇이든 우리가 다중 차원이 된다면 이러한 총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 간차원적, 즉 우리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3차원의 함정에서 먼저 빠져나와야만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우주에 들어가면 종매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차원을 탐색하여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찾게 됩니다. 오리온 제국은 마치 전성기 시절의 대영 제국을 연상시키곤 합니다. 그들에겐 전 세계의 식민지가 있었고 그중 일부는 지구 반대편에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영국인으로 간주가 되어 영국의 관할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물리적인 관할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로차 가문을 통해 여전히 그러한 관할권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로차는 과거 대영제국 그 자체 이상을 집어삼킨 상태라는 것을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언급한 것과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가 되었든 오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행성이나 항성계는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며 그곳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리온 제국이 확장된 방식이며 그들은 그렇게 젊은 세계를 하나씩 뿌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그들은 특정 시스템을 장악하려는 침략 세력의 지배를 받았고 그때 그들은 고대 은하 전쟁 이후에 쭉 유지해오던 우월한 힘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더 할 말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껏 저는 새끼를 먹고 인간을 먹고 방해하는 모든 것을 죽이고 지구를 장악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매우 폭력적이고 피해 굶주린 파충류 종족에 관해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의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퀸덤 이것에 대한 견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로 결정했지만 큰 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리아인들이 폭력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무자비한 은하 전사였지만 대부분의 다른 종족들이 자연적인 학습 과정에서 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진화했다는 데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우리 행성의 연구자들로부터 아리아인에 대해서 듣는 설명들은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자면 그것은 아리아인의 설명이 아니라 시리우스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아리아인과 시리우스인이 마치 하나의 종인 것처럼 간단하게 설명되곤 하지만 이것은 시리우스인들이 지구를 통제하는 자들이며 아리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때 말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를 조종하는 자인 일명 컨트롤러는 사람들을 진실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하여 반전된 심리학의 형태로서 다른 별의 종족을 자신을 대신한 모습으로 비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컨트롤러의 작전은 매우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신하는 파충류는 어떨까요? 날개 달린 용 아니면 알파 드라코니언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암시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항성의 종족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변장을 한 시리우스 대군주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레이스, 즉 일명 그레이라고 불리는 것은 제가 언젠가 다시 다루게 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야기 전반에 걸쳐 이러한 내용들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며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본 것을 언젠가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연구할 때 항상 여기와 나머지 레벨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우리 가운데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인류 대다수는 그 일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만일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들이 하늘에서 비행 접시로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대중들에게 보이지 않는 차원간 존재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리온은 왕이 아닌 여왕이 통치하고 여성 종교를 포용한다는 점에서 여성 제국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물론 여신은 어디에나 있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다른 존재보다 특정 존재를 선호하지는 않지만 항상 자신과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가까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에너지의 흐름이 작동하는 방식이므로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수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일명 파장, 그곳에 있는 친구들과 훨씬 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파수 또는 밀도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의식으로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사람들과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지만 그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아인들이 오리온 제국을 어머니 여신의 제국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를 기리기 위해서 세워졌고 제국의 구조는 더욱더 진화하고 의식의 고향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여신이 바라는 일이었던 걸까요? 모르면 미스터리고 알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알듯 말듯 아리송한 이야기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걸까요?